안녕하세요. 전기누리의 오진입니다. 이번 강의 시간부터 전기기능사 필기 제1과목 전기이론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자, 이번 강좌의 주 대상자가 전기 입문자나 초급자분들이 되는 것만큼 복잡한 연산이나 증명 과정은 모두 빼고요. 모두 빼고 웬만하면 개념과 정의 위주로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그래도 설명이 부족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 이 아래 댓글에다가 글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댓글을 보고 최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본 강의를 학습하신 분들 중에 수학이 약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수학이 약하시면 본 강의를 바로 듣지 마시고 여기 위에 표시가 되는 전기 기초 수학을 먼저 학습하고 난 다음 본 강의를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본 강의 들어가기 앞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장 직류회로의 이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직류와 교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직류라는 건 뭘까요? 자, 직류라는 거는 여기 파형에서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적 변화에 따라 전압과 전류의 방향이 항상 일정한 전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우리가 회로로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 전기 회로라는 거는 지금과 같은 전원단과 부하 로드로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하라는 건 뭐예요? 부하라는 거는 전기적 에너지를 공급받아 다른 형태에 대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인자들을 말해요. 자, 다시 말해 전열기, 형광등, 전동기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전열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그리고 형광등은 빛 에너지로, 전동기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부하 로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원단에 대한 극성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전원단 플러스로부터 출발해 부하를 거쳐 마이너스로 돌아오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원단에 대한 극성이라든가 전류에 대한 방향이 항상 일정하게 되면 우리는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해서 직류 DC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부하단에 대한 극성을 표시하게 되면 전원단에 대한 극성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여기는 에너지 공급원이고 여기는 에너지 소비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극성을 반대로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들어오는 부분이 플러스, 전류가 나가는 부분이 바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원 쪽, 에너지 단 같은 경우에는, 전원단 같은 경우는 전류는 플러스로 출발해 마이너스로 끝난다 라고 표시하게 되면 부하단에서는요, 전류가 마이너스로 출발해 플러스로 끝난다 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교류를 설명을 드리게 되면 교류는 자, 이와 같이 시간적 변화에 따라 전압과 전류의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전기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형의 한 개 사이클을 우리가 주기시간 라지 t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반주기의 대선은 포지티브, 플러스 영역에 대한 전류 파형을 갖습니다. 자, 다시 말해 이 플러스 영역에 대한 전류 파형을 정방향 전류라고 하게 되면 이 네거티브, 마이너스 영역에 대한 파형은 전류가 반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포지티브 영역에 대한 전류가 자, 위의 극성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라고 하게 되면 자, 물론 전원에 대한 심벌도 바뀌죠. 자, 이와 같이 건전지에 대한 형태를 그리게 되면 우리가 DC가 되는 거고 DC, 직류가 되는 거고요. 자, 이와 같이 파형에 대한 전원단을 그리게 되면 교류가 되는 거예요.
해서 이 포지티브 영역, 플러스 영역에 대한 전류는 전압원은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 극이 돼서 전류는 방금 설명했던 것과 같이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나머지 반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반주기에 대해서는 극성이 바뀌겠죠? 그래서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전류에 대한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단의 극성이라든가 전류의 흐름이 이렇게 교번하면서 자꾸 바뀌어지면서 흘러가게 되면 우리는 alternating current라고 해서 교류 AC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교류를 사용하게 된 우리가 항상 따라다닌 단위가 주파수가 되는 거죠. 자, 주파수. 단위는 왜 헤르츠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주파수에 대한 개념은 뭡니까? 주파수라는 거는 1초를 기준으로, 자, 1초를 기준으로 주기적인 파형이 몇 번 나오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용 주파수는 60Hz가 됩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1초를 기준으로 이러한 주기적인 파형이 몇 번 나온다? 60번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Hz 또는 60사이클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교번하면서 흘러가는 전류가 1초에 몇 번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60번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바뀌는 이유는 우리가 직류발전기 원리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런 부분은 뒤쪽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직류는 전압에 대한 극성과 전류에 대한 방향이 일정하다.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문자 기호로 대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압에 대한 극성과 전류에 대한 방향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자, 교류가 되는데, 자, 이러한 교류에 대한 전류의 문자는 소문자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약속이죠. 그리고 이 뒤에 가로 열고 t라는 거는 시간의 변화는 시간에 의한 함수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I of t. 자,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번하면서 흘러가는 교류가 되는데요. 파형이 좀 왜곡된 형태가 되죠. 자, 이런 왜곡된 형태를 우리가 외형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외형파라는 거는 특정 주기 시간을 기준으로 이러한 파형이, 자,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하느냐, 반복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 패턴이 있느냐, 패턴이 없느냐에 따라서 비정형파와 그리고 노이즈를 구분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주기를 가지고 패턴이 반복되게 되면 수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파형을 우리가 비정형파라고 불러주고요. 그리고 어떤 패턴 없이 계속 불규칙적으로 파형이 변해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노이즈다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기능사에서는 이런 비정형파라든가 노이즈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요만 자꾸 넘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해석할 것 같으면 기사라든가 기술사 이쪽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전하, 일렉트릭 차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하라는 거는 회로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개념이며 대표 문자로 Q, 단위로 쿨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하를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면 회로를 해석하기 위한 전기의 최소 단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회로에 전류가 흘러간다는 것은 회로에 이 전하가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전기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류는 실제 전하의 이동이 아니라 전자의 이동이죠. 자, 근데 우리가 전기공학에서 전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이 전하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 전하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 전자의 개념이 확립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 공학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가 됐어요. 자, 법칙이나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라는 개념이 밝혀졌다라고 해서 이미 정리된 모든 법칙과 정리들을 뒤집기에는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기공학에서는
전하라는 개념으로 회로 또는 계통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압에 대한 전기적인 특성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전기에 대한 특성을 말할 때는 항상 물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물을 빗대어서 전기적인 특성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물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물통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한쪽에는 수위를 높여주고 한쪽에는 수위를 상대적으로 낮춰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 두 물통에다가 호스를 접속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스를 통해 물이 흘러가겠죠? 그렇다면 물이 흘러가는 길을 우리가 길로자를 써서 수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자, 이렇게 두 개 물통에 수로를 접속시키게 되면 소정의 수위차가 만들어지죠? 자, 이런 수위차를 우리는 수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높은 수위에서 낮은 수위로 물이 흘러가지겠죠? 그럼 이런 흐르는 물을 흐를 류자를 써서 우리는 수류가 발생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수류는 언제까지 만들어지죠? 자, 언제까지 발생하죠? 당연히 두 개의 물높이가 같아지게 되는 등수위가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흘러가다가 등수위가 되는, 다시 말해 수압이 제로가 되는 시점에서 이 수류 또한 역시 제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특성이 바로 전기적인 특성과 동일합니다. 자, 다시 말해 우리가 앞에서 사용하던 이런 단어들에서 이 물 숫자만 빼고 전기 전자만 집어넣게 되면 전기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콘덴서, 자, 뭐 일반화된 형태로 말하게 되면 배터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배터리뿐만 아니라 양은 적지만 도체 자체에서도 전기적인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해석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두 개에 대한 그릇을 우리가 배터리가 아니라 도체 A, B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개의 도체에다가 전기적인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한쪽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고전위 상태가 되고 한쪽은 저전위 상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도체에다가 전선 및 케이블을 접속하게 되면 자, 이 전선을 통해 전기가 왔다 갔다 흘러가지겠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길로자를 써서 전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두 도체에 전로를 접속시키게 되면 이와 같은 전위차, 즉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고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면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전류가 흘러갈 겁니다. 자, 이 또한 이 전류는 언제까지 흘러가요? 두 에너지가 같아지게 되는 등전위가 될 때까지, 즉 전압이 제로가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흐르다가 전압이 제로가 되면 전류 또한 역시 흐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셨던 특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압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 및 전로가 있어요. 그래서 A점에다가 1쿨롱이라는 단위 전하를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단위 전하는 유니트 차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이때 단위란 말을 갖다 쓰게 되면 크기가 1인 값이다, 절대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1쿨롱에 대한 단위 전하를 A점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이 전하가 A점에서 정적 상태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 AB 사이의 전압은 인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 당연히 전하가 정적 상태였다라는 얘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사이에는 전압이 인가되지 않았다, 0V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AB 사이의 소정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전하는 자, 이와 같이 운반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1쿨롱에 대한 단위 전하가 운반했을 때 10줄. 자, 여기서 줄이라는 거는 에너지에 대한 단위예요. 그래서 10줄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했다라고 하면 자, 우리는 이 AB 사이에 10V가 인가가 됐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 1쿨롱의 전하가 운반해서 10줄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에너지가 곧 전압이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쿨롱이 아니라 2쿨롱의 전하가 운반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2쿨롱의 전하가 A점에서 B점으로 운반했더니 100줄만큼 소비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는 몇 볼트가 걸렸어요? 자, 100볼트 아니죠? 100볼트가 아니고 이 사이에는 50볼트가 인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1쿨롱의 전하가 운반했을 때 소비되는 에너지가 곧 전압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2쿨롱의 전하가 운반에 100줄만큼 소모했다는 얘기는 한 개의 전하에 대해서 몇 줄만큼의 에너지가 소모했죠? 자, 그렇죠. 50줄만큼의 에너지가 소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우리가 50볼트가 인가가 됐다라고 약속 또는 정의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전이차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1쿨롱에 대한 단위 전하, 자, 단위 전하를 우리가 유니트 차지 또는 우리가 전압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한 시험 전하가 되기 때문에 테스트 차지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쿨롱의 단위 전하가 A점에서 B점으로 운반시키는 데 필요한 일 또는 에너지를 우리가 전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전압에 대한 정의식을 내리게 되면 Q분의 W가 되겠죠? 다시 말해 2쿨롱분의 100줄. 자, 우리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일로써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워크, 그래서 W라는 대표 문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해서 Q분의 W 해서 줄 퍼 쿨롱을 우리가 이하 볼트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W를 물어보는 개념이에요. W는 뭡니까? 자, 전하를 운반시키는 데 필요한 일 또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정의하게 되면 전하가 운반될 때 소비되는 에너지 또는 전하를 운반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에 대한 개념 W는 얼마냐? QV다 라는 공식까지 저희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이 두 공식을 함께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자, 전하가 운반돼요. 자, 이렇게 전하가 운반됩니다. 그럼 전하가 운반될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고요? W는 QV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전류 커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를 보게 되면 자, 여기 나와 있죠? 단위 시간에 임의의 단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한 전하의 총량이다. 자, 다시 말해 전하의 총량을 우리는 전하량 또는 전기량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임의의 단면적을, 자, 도체의 임의의 단면적을 수직 방향으로 단위 시간 동안에 통과한 총 전하의 개수를 우리는 전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에 통과한 전하량이 많다. 통과한 전하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전류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통과한 전하가 작게 되면 전류는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류에 대한 정의식을 보게 되면 자, 단위 시간 동안에 통과한 총 전하량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해서 단위는 컬럼 퍼 세크가 되고 이하 암페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프에서 강의를 할 때 수험생분들한테 물어보죠. 자, 전류에 대한 정의식이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열의 9은 I는 R분의 V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전류에 대한 정의식이 아니고요. 본 공식은 옴의 법칙이죠. 그래서 전류에 대한 정의식은 T분의 Q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제 추가되는 시험 문제는 자, 전하라고 하면 전하량이죠. 전하량 또는 전기량. 자, 도체를 통과한 총 전하량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전류 곱하기 통과 시간으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콜롱에 대한 단위 차원은 암페어 세크와 동일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전하량의 단위를 1 암페어 아워라고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1 암페어 아워는 몇 쿨롱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단위를 말할 때는 항상 MKS 합리화 단위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이건 뭐냐? 자, 우리가 길이에 대한 기본 차원은 메타로 가져가고
질량에 대한 차원은 우리가 킬로그램을 가져가고 시간에 대한 개념은 아우어, 시간이 아니라 세크초로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 단위는 초 단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해서 1시간은 몇 분이에요? 60분이죠. 그리고 1분은 60초가 되기 때문에 1시간은 60 곱하기 60이 돼서 3600초가 되는 겁니다. 해서 1A 아우어는 3600 암페어 세크가 되고 이 암페어 세크가 이하 쿨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단위 차원까지 같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방금 얘기했던 오메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메 법칙은 우리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거죠? 해서 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빠르게 읽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메 법칙에 대한 정의는 어떤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그 회로에 가해지는 전압에 정비례하게 되고 당연히 압력이 높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전하가 이동하겠죠. 그럼 전하가 많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전류가 크다는 뜻입니다. 해서 그 회로에 가해진 전압에 정비례하게 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라는 법칙을 나타냅니다. 자, 이때 저항이란 말은 뭐예요? 저항이라는 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서 I는 R분의 V다. 자,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한다는 뜻이고 압력이 높다는 거는 전류가 잘 흐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I는 R분의 V라는 공식을 사용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류와 저항의 자리를 바꿔가지고 전기 소자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 얼마냐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 소자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은 얼마냐? 자, 이 부분은 자, 소자 양단에 걸려진 전이차와 전압과 또는 단자 전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소자 양단에 걸려진 단자 전압과 소자를 통과하는 전류를 나눠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소자에 걸려진 단자 전압 크기는 어떻게 돼요? 단자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하라든가 전기 소자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은 변하지가 않아요. 고정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압과 전류는 정비례하는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소자를 통과하는 전류를 우리가 증가시켜주게 되면 소자 양단에 걸려진 단자 전압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단자 전압은 이러한 선형적인 직선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이라는 거는 전류에 대해서 전압에 대한 크기를 나타내는 기울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이때 기울기란 단어가 좀 마음에 안 드신다면 기울기는 머릿속에 지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메 법칙, 이 세 개의 공식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전기 소자 또는 부하를 나타내는 부하의 극성은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 나가는 방향이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전기 저항 레지스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 저항을 레지스턴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 저항이라는 거는 전기의 흐름, 다시 말해 전류를 방해하는 성질로서 전압과 전류의 비를 말하고 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죠? 자, 어떤 소자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 레지스턴스라는 건 뭐냐? 자, 레지스턴스라는 건 전류와 전압에 대한 비율값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대표 문자는 레지스턴스니까 R, 단위로는 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 이름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저항은 I분의 V입니다 라는 것은 오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또한 역시 전기 저항에 대한 정의식이 따로 있습니다. 자, 전기 저항 R은 고유 저항 로 곱하기 S분의 L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자, 전기의 특성을 말할 때 항상 물을 비유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도관 파이프가 있는데 수도관 파이프의 단면적이 커요. 큰 단면적이 크다는 얘기는 물이 잘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전기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전선의 단면적이 크다는 얘기는 전류가 더 잘 흐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럼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것은 반대로 저항이 작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기 저항은 전선의 단면적의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자, 이건 도체 길이죠. 전선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값은 커지게 될 것이다. 자,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로우는 뭡니까? 로우. 자, 로우는 우리가 고유 저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동일한 동일 체적의 금속이다 하더라도 금속의 종류에 따라 전류의 흐름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금, 은, 동 세 가지 된 금속에 대해서 이 특성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 은, 동 중에 전류가 제일 잘 흐르는 게 누구예요? 자, 그렇죠. 은이죠. 은이 전류가 제일 잘 흐르고 그 다음에 동이고 그 다음에 금입니다. 물론 금에도 황금과 백금이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백금이 잘 흐르고 황금이 제일 안 흐르는 관계예요. 그래서 동일한 체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전류의 흐름이 다르다라는 것은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최적당 저항값을 우리는 고유저항 로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저항은 고유저항 곱하기 S분의 L이 되고요. 이때 고유저항에 대한 역수를 도전율 K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K는 우리가 시그마다라고도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도전율이다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말은 뭐예요?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해서 우리가 고유저항에 대한 역수로 K를 바꿔가지고 KS분의 L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저항에 대한 정의식을 암기하실 때는 앞에 있는 공식보다 뒤에 있는 공식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암기하기 수월하겠죠. 자, 왜? 자,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전기저항 R값은 얼마야? KS 규격마크분의 L메타야. 자, 다시 한번 KS 규격마크분의 L메타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도전율 K에 대한 역수는 고유저항 로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컨덕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컨덕턴스는 전기저항의 역수를 말하며 대표 문자로 G를 사용하고 있고요. 컨덕턴스니까. 그 다음에 단위로는요, 모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옴의 기호를 뒤집어 쓴 기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 옴을요, 뒤집으면은 이렇게 모 또는 모우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또는 S라고 해서 지멘스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컨덕턴스는 우리가 병렬 회로망을 해석할 때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물론 자세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회로의 직렬, 병렬 회로 해석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덕턴스 G는 R분의 1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 단위 차원은 옴분의 1이 되고, 자, 이걸 지수법칙으로 나타나게 되면 옴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하지만 이 앞에 있는 단위보다는 이러한 모라는 단위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저항률 또는 고유저항이 있습니다. 자, 고유저항을 다른 말로 저항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률이라는 거는 물질마다 전기 저항은 동일하지가 않다. 앞에서 제가 금은동 설명했죠. 자, 이렇게 각각의 물질이 가지는 전기 저항의 크기를 고유 저항이라고 하며 물질의 크기, 생김새, 온도 등에 따라 저항의 크기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전기 저항 공식 R은 얼마였습니까? KS 규격마크분의 L메타고 도전율 K의 역수를 고유저항 로우다라고 표현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유저항 로우는 S 올리고 L을 내려가지고 L분의 RS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는 옴 메타 제곱 퍼 메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메타와 메타 제곱이 지워지니까 옴 메타가 고유저항의 이거 틀렸네요. 자, 전기저항이 아니라 고유저항이죠.
자, 고유 저항에 대한 단위 차원은 옴메타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 현장에서 사용하는 고유 저항의 단위는요. 자, 옴메타가 아니고 옴밀리미터 제곱 퍼 메타를 이용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기공학을 할 때는 MKS 단위계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MKS 단위로만 따지게 되면 옴메타가 맞아요. 하지만 실제 우리 현장에서 전선이 가지고 있는 단면적의 크기는 밀리미터 제곱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옴메타를 옴밀리미터 제곱 퍼 메타로 환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위에 대한 체계를 가지면 자, 1cm는 몇 메타예요?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가 되겠죠. 그리고요, 1밀리메타는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MKS 단위계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요, 1 마이크로메타. 자, 우리가 그리스 언어, 다시 말해 히라버로 이렇게 쓰게 되면 자, 1 내리고 U자 형태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뮤라고 읽어요. 히라버로는. 근데 이거를 단위에 대한 차원으로 가져오게 되면 마이크로메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그래서 1 마이크로메타는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가 되고요. 자, 그리고 1 나노메타. 자, 나노라고 합니다. 1 나노메타는 10의 마이너스 9승 메타가 되고요. 그리고 1 피코메타. 1 피코메타는 10의 마이너스 12승 메타가 됩니다. 자, 이게 나노메타. 여기가 피코메타. 그 다음에 이게 마이크로메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제곱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1cm 제곱은 몇 메타 제곱이냐라고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단위에 대해서 제곱을 했던 것처럼 이 앞에 있는 환상계수에다가도 똑같이 제곱을 취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cm의 제곱은 자, 지수의 지수는 지수끼리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10의 마이너스 4승 메타 제곱이 됩니다. 그렇다면 1mm의 제곱은 몇 메타의 제곱이 돼요? 자, 이 또한 역시 여기에 제곱을 취하시면 돼요. 따라서 얼마?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 제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자,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반대로. 자, 여기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가 1밀리미터의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1메타 제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메타 제곱은 요거 넘기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이 되고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10의 6승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1메타 제곱을 밀리미터 제곱으로 바꿀 때는 10의 6승에 대한 환상계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옴메타, 메타 제곱 퍼 메타를 밀리미터 제곱 퍼 메타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10의 6승을 갖다 붙인다는 점. 자,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단위에 대한 차원에서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지수로 내려가는 거에 반대, 플러스 지수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플러스 지수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우리가 1km, 1km는 10의 몇 승이요? 10의 3승 메타. 자, 그럼 반대로 1m는 몇 킬로메타?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메타. 자, 그리고요. 킬로 다음에 10의 3승 다음에 10의 6승이 있겠죠? 그 10의 6승은 메가가 됩니다. 그럼 1메가메타. 1메가메타는 10의 6승 메타가 되고요. 자, 메가 위에 우리가 기가가 있죠? 기가. 자, 컴퓨터 뭐 하드 용량 말할 때 많이 쓰는
단위죠. 해서 기가 메타라는 거는 10의 구승 메타를 말하고요. 자, 기가 위에 테라가 있겠죠. 그래서 테라 메타가 되면은 10의 12승에 대한 단위 차원을 갖는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뭐 전기 저항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유 저항이 되는 거죠. 또는 저항률. 오타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전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저항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의 도체로 사용하는 금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뭐 동이냐, 그러니까 구리냐, 아니면 알루미늄이냐. 해서 구리에 대한 종류에 따라서 연동선과 경동선이 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동선이라는 거는 순수한 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프트와이어, 잘 휘는 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경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순수한 구리를 황산에다가 넣었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는 순간 열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동 자체가 경화가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딱딱해져요. 물론 표면 자체가 부식이 되는 부분은 이건 표면을 이렇게 가공시키게 되면 아주 깨끗한 구리가 나와지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열 처리를 시켜 경화시킨 구리를, 다시 말해 하드 와이어를 우리는 경동선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각각에 대한 전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저항값은, 자, 연동선 같은 경우에는 58분의 1이 되고요. 경동선은 55분의 1, 알루미늄선은 3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경동선 같은 경우에는 55분의 1부터 57분의 1에 대한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프트와이어, 연동선 같은 경우에는 옥내 배선 공사할 때 사용하게 되고, 옥외 배선 공사 같은 경우는요, 바람이 많이 불겠죠. 이런 풍압 하중에 의해서 선이 소손될 우려를 고려해 우리가 하드와이어를 옥외 전선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